네, 반갑습니다. 별똥이 아빠입니다. 자, 오늘의 동화는요, 구렁덩덩 새선비라는 전래 동화예요. 상당히 오랜만인데, 육아가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걸 깨닫고 나서도, 그보다도 참 어려워서 오랜만에 시간을 내게 됐습니다. 자, 고진감래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려나 보죠? 자, 저와 별똥이 엄마는 서로 이걸 처음 보는 제목입니다. 근데 사파를 보는데 뭔가 좀 감이 오는 것 같긴 해요. 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렁이, 구렁이가 신랑이에요. 전통 혼례를 치르는데, 신부가 보통 이런 상황이면은 제물로 바쳐지는 거 아닌가요? 근데 표정을 보아하니까 그렇지는, 뒤에 어머니가 울고 계신데 이것만으로는 알 수 없죠. 예, 원래 친정엄마들은 결혼식 때 다 우는데 저희 장모님은 안 우셨어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구렁덩덩 새선비. 옛날 어느 마을에 자식 없이 외롭게 살던 아주머니가 늙음하게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를 어째요? 사람이 아니라 구렁이를 낳은 거예요. 그래도 귀한 내 아기인걸. 아주머니는 삿갓으로 구렁이를 따뜻하게 덮어주었어요. 아주머니가 아기를 낳았다는 소식에 옆집 사는 딸들이 구경을 왔어요. 아기는 어디에 있어요? 삿갓을 들춰보렴. 옆집 딸들이 삿갓을 들추자 에구머니, 구렁이잖아. 어우, 징그러워. 첫째 딸이 요란스레 호들갑을 떨었어요. 어휴, 끔찍하게도 생겼네. 둘째 딸은 막대기로 구렁이를 툭툭 건드렸죠. 하지만 셋째 딸은 어머, 구렁덩덩 새선비네? 하고 이름까지 지어 부르며 구렁이를 가만가만 어루만져 주었어요. 이 제목이 이름이었네요. 세월이 흘러 장가갈 나이가 된 구렁이는 옆집 딸에게 장가 보내달라고 보챘어요. 아이고 얘야, 누가 너한테 시집을 오겠니? 행여 꿈도 꾸지 마라. 하지만 구렁이가 몇 날 며칠을 조르자 어쩔 수 없이 아주머니는 옆집을 찾아갔어요. 아휴, 우리 아이가 장가를 가고 싶다는데. 어머머머머머, 구렁이랑 어떻게 결혼을 해요? 첫째 딸은 질겁하며 도망가고, 세상에 어떤 바보가 구렁이한테 시집을 가요? 둘째 딸은 고개를 휙 돌렸어요. 어머님께서 허락하시면 제가 시집 가겠어요. 셋째 딸이 발그레 얼굴을 붉히며 말했어요. 셋째 딸은 왠지 구렁이가 싫지 않았어요. 셋째 딸이 시집가는 날, 홀례복을 차려입은 구렁이가 초례상으로 스르르 건너왔어요. 그리고 수줍어 고개를 떨군 셋째 딸과 홀례를 치렀죠. 구렁이는 첫날 밤에 색시가 된 셋째 딸에게 부탁했어요. 가마솥 가득 물을 끓여주시오. 구렁이가 펄펄 끓는 물속으로 들어가자 스르르 허물이 벗겨지더니 놀랍게도 아주 잘생긴 선비로 변했어요. 홀례를 치르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구렁덩덩 새선비가 과거를 보러 가게 되었어요. 이 허물을 잘 가지고 계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허물이 없으면 나는 다시 돌아올 수 없다오. 구렁덩덩 새선비는 색시에게 허물을 맡기고 과거 시험을 보러 먼 길을 떠났어요. 색시는 저고리 속에 허물을 넣고 고이고이 간직했어요. 구렁덩덩 새선비가 떠나고 며칠 후 언니들은 색시의 저고리 품이 불룩한 것을 보고 물었어요. 저고리 품에 뭘 감추고 다니니? 언니들은 억지로 색시의 품에서 허물을 꺼냈어요. 어머, 징그러워라. 이 흉한 것을 왜 품고 다녀?
심술궂은 언니들은 색시를 밀어 제치고 허물을 홀라당 태워버렸어요. 이를 어째? 이를 어째? 허물이 다 타버렸으니까 이를 어째? 우리 서방님 못 들어오시면 어이할꼬. 색시는 제가 된 허물을 보면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날 이후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바뀌어도 구렁덩덩 새 선비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허물이 없어 돌아오시지 못하는 것이 분명해. 내가 서방님을 찾아 나서야겠어. 길을 떠나기 전에 색시는 정성껏 옷을 지었어요. 서방님, 한 땀 한 땀 곱게 지은 이 옷을 입고 허물일랑 부디 잊으소서. 몇 날 며칠 공들여 만든 옷을 가지고 색시는 먼 길을 떠났어요. 걷고 또 걷고 한참을 걸은 뒤에 색시는 빨래하는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 할머니, 구렁덩덩 새 선비를 보셨나요? 흰 빨래는 검게 빨고 검은 빨래는 희게 빨아주면 알려주지. 색시가 옷을 걷어붙이고 흰 빨래를 검게 빨고 검은 빨래를 희게 빨아주자 그제야 할머니가 일러주었어요. 저기 가시덩굴 산에 사는 까마귀에게 물어보. 이 할머니도 모르셨네. 까마귀야, 까마귀야, 구렁덩덩 새 선비 못 보았니? 까마귀들은 흙 묻은 구더기를 주워 먹고 있었어요. 이 구더기를 깨끗하게 씻어주면 알려주지. 색시가 냇가에 앉아 흙 묻은 구더기를 씻어주자 그제야 까마귀가 일러주었어요. 고개 넘어 황소에게 물어보. 까마귀가 일러준 대로 고개를 넘어가자 커다란 황소가 움질움질 되새김질을 하고 있었어요. 황소야, 황소야, 구렁덩덩 새 선비 못 보았니? 이 논 다 갈면 알려주지. 색시가 넓은 논을 말끔하게 갈아주자 그제야 황소가 일러주었어요. 이 밥그릇 뚜껑을 타고 출렁출렁 강을 건너 새 쫓는 토끼에게 물어보. 색시는 황소가 일러준 대로 밥그릇 뚜껑을 타고 출렁출렁 강을 건너 새 쫓는 토끼를 만났어요. 토끼야, 토끼야, 구렁덩덩 새 선비 못 보았니? 보았지만 우리 마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지 말고 알려주렴. 이 가락지 줄게. 그제야 토끼는 구렁덩덩 새 선비가 있는 곳을 알려주었어요. 그리하여 색시는 어렵게 선비를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드디어 지친 몸을 이끌고 굉장히 이걸 성이라고 봐야 되나요? 바위 위에 이렇게 되게 이거 여정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마치 옥황상제를 만나는 것 같은 그런 그런 곳에 와 있네요. 아무튼 만났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구렁덩덩 새 선비는 허물이 없어져 어쩔 수 없이 저승나라 왕의 사위가 되었어요. 색시가 구렁덩덩 새 선비를 찾으러 온 것을 안 저승나라 왕은 색시를 쫓아낼 궁리를 했어요. 구렁덩덩 새 선비를 데리고 가려면 내 딸과 3가지 시험을 겨뤄서 이겨야 한다. 저승나라 왕은 색시가 자기 딸을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 시험은 새가 앉아있는 나뭇가지 꺾어오기였어요. 색시는 언 강을 건너듯 조심조심 다가가 새가 앉은 나뭇가지를 살며시 꺾어왔어요. 하지만 저승나라 왕의 딸은 조심성이 없어서 후드득 새를 쫓고 말았죠. 두 번째 시험은 맨발로 가시나무 오르기였어요. 색시는 뾰족뾰족한 가시에 찔려도 구렁덩덩 새 선비를 생각하며 꾹 참고 나무에 올랐어요. 저승나라 왕의 딸은 연방 입을 삐죽이며 호들갑을 떨더니 가시나무에 공중 뛰어올랐어요. 아, 따가워. 아이고, 발이야. 그러다가 그만 빠지직
나무를 부러뜨리고 말았죠. 세 번째 시험은 호랑이 눈썹 뽑아오기였어요. 호랑이 눈썹을 어떻게 뽑아? 저승나라 왕의 딸은 몰래 마당에 있는 고양이 눈썹을 쏙 뽑았어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간 색시는 치마 사이로 살짝 호랑이 꼬리가 보이는 할머니를 만났어요. 색시는 산속에 들어온 까닭을 이야기했어요. 딱하기도 하지. 그래서 이 깊은 산중까지 여자 혼자의 몸으로 우리를 찾으러 왔구먼. 내 아들이 잠들면 눈썹을 뽑아주리다. 호랑이가 잠이 들자 할머니는 눈썹을 쏙 뽑았어요. 그러고는 아들이 사냥을 나가자 색시에게 눈썹을 주었죠. 결국 저승나라 왕이 낸 세 가지 시험에서 색시가 모두 이겼어요. 온갖 어려움을 이겨낸 색시는 구렁덩덩 새 선비를 다시 만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자,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는데요. 참 이거 뭐 전래동화니까 우리가 그거를 감안을 해서 이해를 해야겠죠.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의 시점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사실. 부부의 연을 뭐 그렇죠,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어쩔 수 없다고는 치지만 그래서 남편도 이해가 갑니다. 그 새선비도 거기서 새살림을 차린 것도 이해가 가는데 그 새살림을 차린 그 상황에서 색시가 다가왔으면 자기도 어떤 책임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이 셋째 딸, 이 색시가 다 알아서 하는 게 너무 안쓰럽고 또 딸아이를 가진 아빠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기분이 안 드네요, 사실. 네, 뭐 남존여비 시대의 그 과거의 전래동화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별똥은 오늘 옆에서 세상 모르고 이렇게 잠들어 있는데요. 별똥이가 이렇게 얌전하게 자니까 사실 중간에 몇 번 틀리기도 했는데 네, 별 문제 없이 잘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중간에 소리가 약간 커질 때는 저도 이렇게 조금 좀 걱정이 되곤 하는데 깰까봐 네, 그래도 오늘 순조롭게 잘 읽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82번째 전래동화 구렁덩덩 새선비였습니다. 네, 별똥이 아빠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별똥이가 요즘에 너무 많이 커서 그런지 낮에 활동이 많아지고 그 활동에 여운이 남아서 밤까지도 계속 이렇게 놀려 그래요. 지금 시간은 11시쯤 됐나요? 10시 40분쯤 됐습니다. 네, 늦은 시간인데 아직도 잠을 자지 않는 통에 네, 엄마의 품이 애착 인형 토끼우스도 있고 모든 걸 아예 다 갖다 놓고 어떻게 재우나 지금 엄마가 고민이 많습니다. 자, 그래도 한번 재워봐야겠죠? 별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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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동화책 읽어줄게. 잘 자자.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동화는요. 오스카 와일드의 어린 임금님이라는 동화예요. 오스카 와일드는 행복한 왕자 그 제비인가 어떤 새가 동상에 있는 왕자님의 보석을 물어다 주던 그 동화 있죠? 그거와 별아기를 쓴 작가인데요. 참고로 어린 임금님은 저는 처음 보는 동화입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시작합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어린 임금님이 있었어요. 어린 임금님은 임금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치르는 대관식을 하루 앞두고 있었어요. 대관식만 치르면 이제 곧 모든 게 내 것이 되겠지? 어린 임금님은 궁의 이곳저곳에 걸린 멋진 조각품과 예술품을 둘러보며 만족해했어요. 어린 임금님은 돌아가신 임금님의 딸이 낳은 아들이었어요.
임금님의 딸은 아버지가 반대하는 결혼을 했어요. 하지만 얼마 뒤 딸과 사위는 아들만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이 아이를 염소치기에게 주어버려라. 화가 난 임금님은 손자를 시골로 보내버렸어요. 세월이 흘러 임금님이 돌아가시자 왕위를 물려받기 위해 어린 임금님은 다시 궁으로 들어온 거였어요. 이런 낡은 옷은 다시는 입지 않을 거야. 어린 임금님은 궁에 들어올 때 입고 온 옷을 벗어 던지면서 말했어요. 어린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물었어요. 대관식 때 입을 옷은 잘 준비되고 있느냐? 어린 임금님은 대관식 때 아주 특별한 옷이 입고 싶었어요. 그래서 금실로 짠 옷과 루비가 박힌 왕관, 진주가 박힌 왕호를 만들라고 명령했죠. 명령하신 대로 옷과 왕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신하들의 말에 어린 임금님은 크게 기뻐했어요. 멋진 옷을 입으면 모두가 날 존경하겠지? 어린 임금님은 화려한 대관식을 상상하며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눈이 부시도록 환한 빛 때문에 어린 임금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여기가 어디지? 방 안에선 아이들이 옷감을 짜고 있었죠. 모두들 제대로 먹지 못해 뼈만 앙상했고 피곤에 지친 모습이었어요. 방 안은 더럽고 지저분한 데다가 공기까지 나빴어요. 어린 임금님은 한 아이에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고 있는 거니?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우린 굶어 죽어요. 이 옷감은 누구를 위해 짜는 거지? 어린 임금님은 다시 물었어요. 대관식 때 입을 임금님의 옷을 만드는 중이에요. 뭐라고? 대관식 때 입을 옷? 어린 임금님은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어요. 모든 게 꿈이었어요. 어린 임금님은 다시 잠들었어요. 이번엔 커다란 배가 보였어요. 더 힘차게 노를 저어라.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사람들이 땀을 흘리며 노를 저었어요. 험상궂게 생긴 선장은 꾸물거리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때렸어요. 조금 뒤 배가 멈추자 선장이 한 소년에게 말했어요. 어서 바다 밑으로 내려가거라. 한참 후 바다 밑으로 들어갔던 소년이 숨을 헐떡이며 올라왔어요. 소년이 내민 주머니엔 진주가 들어있었어요. 이 정도로는 안 돼. 다시 갔다 오너라. 선장의 말에 소년은 다시 바다 밑으로 들어갔어요. 계속해서 바다 밑을 들어갔다 온 소년은 이번엔 유난히 크고 빛나는 진주를 들고 나왔어요. 이건 정말 훌륭한 진주야. 선장이 진주를 보며 외쳤어요. 하지만 소년은 너무 지쳐 숨이 멎고 말았어요. 바다에 던져버려. 이건 임금님의 왕홀에 박히게 될 것이다. 선장의 소리에 어린 임금님은 비명을 지르면서 잠에서 깼어요. 꿈이었지만 진주를 켜다 죽은 소년의 모습은 잊을 수가 없었어요. 다시 잠든 어린 임금님은 이번엔 산속을 헤매고 있었어요. 골짜기에 이르자 사람들이 땅을 파헤치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은 뭘 하고 있는 걸까? 도끼로 바위를 깨는 사람, 맨손으로 모래를 퍼담는 사람의 옷은 여기저기 찢어지고 손은 갈라져 피가 나고 있었어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어린 임금님의 말에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바쁘게 일을 하느라 대답할 틈도 없었거든요. 여기서 뭘 찾고 있는 거죠? 어린 임금님은 다시 물었어요. 임금님을 위해 루비를 찾고 있습니다. 대답한 사람의 목소리는 기운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린 임금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다시 물었어요. 어떤 임금인가요? 그야
물론 내일 대관식을 하는 어린 임금님이죠. 그의 대답에 어린 임금님은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깨어났어요. 어린 임금님은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나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다니. 어린 임금님은 염소를 치며 욕심 없이 살던 때가 생각났어요. 이 꿈들은 내 욕심을 꾸짖기 위한 걸 거야. 어린 임금님은 화려한 것만 찾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다음날 신하들이 임금님을 찾아왔어요. 임금님, 오늘은 대관식이 있는 날입니다. 신하들은 대관식에 참석하기 위해 반짝이는 보석과 금으로 만든 장신구를 단 멋진 옷을 차려입고 있었어요. 임금님께서 주문하신 물건들이 모두 도착했습니다. 금실로 짠 화려한 옷이 어린 임금님 앞에 펼쳐졌어요. 곧이어 루비가 박힌 왕관과 진주가 박힌 왕홀도 가져왔죠. 임금님, 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신하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구보다 좋아해야 할 어린 임금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것들을 모두 물리거라. 어린 임금님의 말에 신하들은 깜짝 놀랐죠. 나는 궁에 올 때 입었던 염소치기 옷을 입고 갈 것이다. 어린 임금님의 말에 신하들은 더욱 놀랐어요. 그 옷은 누더기처럼 초라한 가죽옷이었거든요. 임금님, 임금님에게 어울리는 화려한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신하들은 어린 임금님을 타이르듯이 말했어요. 초라한 옷차림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들이 임금님인 줄 몰라볼 것이옵니다. 그래도 난 그 옷을 입고 갈 것이다. 어린 임금님은 신하들의 반대에도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신하들은 염소치기 옷을 입은 어린 임금님을 보며 수군거렸어요. 임금님이 어떻게 된 모양이야? 이건 나라의 수치야. 임금 자격이 없네. 어린 임금님은 신하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정말 창피해. 임금님이 저런 옷을 입다니. 백성들도 어린 임금님의 초라한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어린 임금님은 성당으로 들어가 기도를 올렸어요. 하느님, 겉모습만 가꾸려 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때였어요.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신하와 백성들이 성난 얼굴로 몰려왔어요. 거지 임금은 필요 없다. 넌 임금이 될 자격이 없어. 사람들의 말에 어린 임금님은 마음이 아팠어요. 그 순간 유리창을 통해 아름다운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햇살은 어린 임금님의 몸을 부드럽게 감싸주었죠. 그러자 어린 임금님의 초라한 옷은 금으로 만든 화려한 옷보다 더 아름답게 보였어요. 이럴 수가. 사람들은 어린 임금님의 천사 같은 모습에 저절로 무릎을 꿇었어요. 이렇게 끝나네요. 자, 지난번 읽었던 오스카 와일드는 별악이죠. 가장 처음 읽었던 오스카 와일드의 동화는 행복한 왕자였습니다. 행복한 왕자에서도 보면 화려한 보석을 온몸에 두르고 있는 동상이지만 그 왕자가 가난한 모든 집들을 이렇게 굽어 살피면서 안타까워하잖아요. 오스카 와일드의 동화관이 그런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사각지대, 좀 못한,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의 더 이렇게 시선을 쏟는 것 같은데 교훈적으로는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커가면서 사리분별은 해야겠지만 네. 사실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게 하는 것만큼 그런 좋은 교육도 없죠. 저는 중간쯤 읽다가 그런 게 떠올랐어요. 예전에 이미지인데 어떤 한 그림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어떤 아이가 받고 있어요. 부잣집이에요. 커다란 트리 아래에서. 그 트리는 또 집 안에 있으니까 집이 얼마나 크겠어요. 커다란 트리 밑에서 커다란 선물을 열어보는데
어떤 인형 같은 게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미지에서는 저기 가난한 나라에서 공장의 생산 라인에서 아이들이 손으로 여기저기 다쳐가면서 그 인형을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 똑같은 크리스마스의 선물인데 네, 한 곳에서는 그 인형을 만드느라 정작 자기는 선물을 받지 못하는 형편의 아이들과 너무나 부유하고 여유롭게 그 선물을 즐기는 아이가 이렇게 병치가 되어 있으니까 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만들었는데 네, 이런 시각의 변화 아니면 또 새로운 시각을 넓혀주는 네, 그런 고마운 작가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별똥이는 아직까지 자지 않고 있고요. 지금 뒤에서 아빠를 계속 아빠를 불렀다가 들어 누웠다가 쪽쪽쪽쪽 거렸다가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읽는 도중에. 틀리기도 참 많이 틀렸던 것 같아요. 임금님이라는 게 은근히 여러 번 발음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자, 오늘 83번째 동화 오스카 와일드의 어린 임금님이었습니다. 네, 별똥이 아빠입니다. 자, 오늘의 동화는요, 개와 고양이라는 전래동화예요. 오늘 별똥이가 먼저 잠이 들고 별똥이 엄마가 책장에서 오늘 전래동화인데 뭘 고르지 하면서 보다가 이거 아는 거래요. 예전에 뭐 은비까비 같은 그런 전래동화 애니메이션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다고. 아마 그 내용이 맞을 것 같은데 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별똥이 엄마 말로는 듣다 보면은 저로서는 읽다 보면이겠죠. 그러면 할 거라고 하는데 한번 여러분도 그런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책을 펼쳐볼게요. 자, 일심동체라는 아주 익숙한 사자성어가 있고요. 시작하겠습니다. 개와 고양이. 옛날 옛적에 자식 없이 외롭게 사는 부부가 있었어요. 부부는 매일같이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정성을 다해 빌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꿩 한 마리를 잡아왔는데 신기하게도 아내가 그 꿩을 먹고는 아기를 가졌지 뭐예요? 10달을 채우고 아내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그놈 참, 날 닮아 잘생겼구나. 남편은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듯이 기뻐했어요. 부부는 뒤늦게 얻은 아들을 금이야 오기야 키웠어요. 세월이 흘러 아들은 듬직한 총각이 되었어요. 아들은 늦게 보았지만 며느리는 일찍 보고 싶어요. 마침 이웃 동네에 참한 색식감이 있어서 부부는 아들을 장가들이기로 했어요. 아들은 홀례복을 차려입고 색시를 맞으러 떠났죠. 그런데 이를 어쩌면 좋아요? 고갯길을 막 넘어가는데 글쎄 커다란 구렁이가 입을 떡 벌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란 아들은 눈앞이 캄캄했어요. 하지만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며 말했어요. 부모님 소원이 나를 장가들이는 것이니 이 제발 혼인만 치르게 해다오. 그 다음에 나를 잡아먹으려무나. 그래, 좋다. 이 대신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 색시집에 도착한 아들은 벌렁거리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혼례를 치렀어요. 혼례를 치른 첫날 밤 신랑의 얼굴빛이 어두운 걸 보고 색시가 조용히 물었지요.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셔요? 신랑은 색시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서방님,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잖아요. 분명 좋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신랑과 색시는 날이 밝자 신랑 집을 향해 길을 나섰어요. 고갯마루에 이르자 구렁이가 기다렸다는 듯 스르르 다가왔어요. 색시는 신랑을 막아서며 말했어요. 우리 서방님을 잡아먹으려면 내 살 길부터 마련해 다오.
구렁이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6쪽 난 요술구슬을 주었어요. 첫째 쪽을 살살 문지르면 음식이 나오고, 둘째 쪽을 설설 문지르면 옷이 나오고, 셋째 쪽을 솔솔 문지르면 집이 나오고, 넷째 쪽을 술술 문지르면 보물이 나오고, 다섯째 쪽을 슬슬 문지르면 약이 나온다. 그러니 이걸 갖고 가서 살아라. 그럼 6째 쪽을 문지르면 어찌 되느냐? 그건 쓸 일이 없을 테니 몰라도 된다. 여자 혼자 살면 쓸 일이 생길지 어찌하느냐? 어서 알려다오. 구렁이는 잠시 망설였어요. 여길 문지르면서 미운 놈 죽으라고 외치면 죽게 된다. 색시는 얼른 6째 쪽을 문지르며 소리쳤어요. 구렁이 내 이놈 죽어라. 그러자 정말로 구렁이가 그 자리에 풀썩 쓰러지더니 죽고 말았어요. 색시의 지혜로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신랑은 색시와 함께 구렁이가 준 요술구슬을 살살 문질러 봤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음식과 옷과 약과 보물이 나오더니 초가집이 사라지고 대궐 같은 기와집이 우뚝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신랑과 색시는 요술구슬 덕분에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랑의 친구가 찾아왔어요. 여보게, 이 갑자기 부자가 된 방법 좀 알려주게나? 신랑은 요술구슬 이야기를 조목조목 들려주었어요. 잠깐 보고 줄 테니까 그 구슬 좀 빌려주게. 신랑은 아무 의심 없이 요술구슬을 친구에게 내주었지요. 그런데 그날 밤 친구가 요술구슬을 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지 뭐예요? 요술구슬이 사라지자 놀랍게도 집이 다시 가난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신랑은 나무를 해다 팔고 색시는 나무를 뜯어다 팔았지요. 하루는 신랑이 나무를 해오다가 불쌍한 개 한 마리를 데려왔어요. 색시는 나무를 뜯어오다가 가여운 고양이를 한 마리 데려왔죠.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부부는 개와 고양이를 정성껏 보살펴 주었어요. 개와 고양이는 고마운 부부에게 보답을 하고 싶었어요. 주인님이 그러는데 예전에는 요술구슬이 있어서 잘 살았대. 그래? 우리가 그 구슬을 되찾아오자. 개와 고양이는 출렁출렁 강을 건너 구슬을 훔쳐간 친구네 집을 찾아갔어요. 친구네 집에 다다른 개와 고양이는 요술구슬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가만. 쉿. 고양이는 곳간으로 들어가 대장쥐의 목덜미를 잡았어요. 고양이는 숨어있는 쥐들이 모두 듣도록 크게 소리쳤어요. 쥐들은 듣거라. 이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요술구슬을 당장 찾아와라. 그러면 너희 대장을 살려주겠다. 놀란 쥐들은 집안을 샅샅이 뒤져 요술구슬을 찾아다 주었죠. 고양이는 구슬을 받자 약속대로 대장쥐를 풀어주었어요. 그때 개가 냉큼 구슬을 입에 물었어요. 자기가 주인 부부에게 구슬을 갖다 주고 싶었거든요. 구슬문 개와 고양이는 다시 출렁출렁 강을 건넜어요. 고양이는 구슬이 잘 있는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개에게 물었지요. 구슬은 잘 가지고 있니?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구슬을 빠뜨렸니? 왜 대답을 못해? 구슬을 물어서 말을 할 수 없는 개는 답답했지만 꾹 참고 더 빨리 헤엄쳤어요. 너 정말 구슬 잃어버렸구나. 그렇지. 어서 대답해. 그러자 참다 못한 개가 냅다 소리를 질렀어요. 야! 구슬이 입에 들어있는데 어떻게 대답을 해? 순간 구슬이 풍덩 강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자, 하염없이 구슬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아, 그쵸. 이게 아까 6쪽이라 했죠? 그림에도 이렇게 6쪽 꼭 까놓은 귤 같네요. 되게 잘 까놓은 귤 같아요. 색깔은 그렇지 않지만 물고기들이 먹으려 하는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될까요?
구슬을 강에 빠뜨렸으니 찾긴 글렀어. 다 네 탓이야. 개는 강을 건너자 씩씩대며 집으로 달려가 버렸어요. 하지만 고양이는 미안한 마음에 차마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죠. 그때 물고기 한 마리를 보았어요. 강을 건너오느라 배가 고팠던 고양이는 물고기를 덥석 베어 물었어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요술구슬이 또르르 굴러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고양이는 요술구슬을 입에 물고 한달음에 집으로 갔어요. 용하기도 하지. 네가 구슬을 찾아왔구나. 부부는 고양이를 품에 안고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요술구슬 덕분에 부부는 다시 부자가 되었죠. 그날부터 고양이는 방 안에서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살게 되었고 개는 마당에서 집을 지키며 살게 되었어요. 개와 고양이가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거리는 것도 이때부터라죠. 자,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났네요. 자, 우리 전부터 읽어왔던 이 전래동화에 이런 플롯이 많이 있었죠. 현상을 가지고 그게 왜 그랬을까를 궁금하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채워가는 과정으로 상상력을 가미해서 전래동화를 만드는, 우리 전래동화에 이런 게 상당히 많잖아요. 뭐 갑자기 지금 언뜻 떠오르는 걸로는 황새의 꽁지 그런 것들이 있었죠. 원래는 굉장히 길었는데 이렇게 싸우다가 뜯겨서 그래서 짧아졌다. 뭐 그런 걸로. 이것도 비슷한 것 같은데 다 읽고 났는데도 저는 본 기억이 안 나고 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은 드네요. 근데 굉장히 새로운 이야기 접하는 것처럼 신선하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정말로 웃기기도 했는데 참 재밌네요, 정말. 자, 개와 고양이가 왜 사이가 안 좋아졌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알려주는 그런 전래동화였습니다. 자, 오늘 84번째 동화, 전래동화 개와 고양이였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별똥이 아빠입니다. 자, 오늘의 동화는요, 닐스의 신기한 여행이라는 세계 명작 동화예요. 이 동화는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별똥이 엄마도 기억을 하더라고요. 작가는 몰랐는데 셀마 라게를레프? 예, 너무 어려워요. 처음 들어보는 작가입니다. 다른 이야기도 없네요. 자, 이거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 닐스라는 이름만 가지고도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닐스의 신기한 여행. 달그락달그락. 낮잠을 자던 닐스가 이상한 소리에 잠을 깨어보니 꼬마 요정이 책상 위에서 나무 상자를 열려고 애쓰는 것이 보였어요. 닐스는 꼬마 요정에 대한 이야기를 책에서는 읽어보았지만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었죠.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 닐스의 눈길은 벽에 걸린 잠자리채에서 멈췄어요. 휙! 소리와 함께 꼬마 요정은 닐스의 잠자리채 안에서 버둥거렸어요. 살려줘. 날 놓아주란 말이야. 글쎄, 놓아줄까 말까? 닐스는 약 올리듯 잠자리채를 이리저리 흔들었어요.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닐스는 무언가에 맞고 정신을 잃었어요. 조금 뒤 정신을 차린 닐스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방이 더 넓어진 것 같았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작아진 거지? 엄지손가락만큼 작아진 닐스는 꼬마 요정을 찾기 시작했어요. 꼬꼬대 꼬꼬. 저것 봐. 못된 장난꾸러기 닐스가 작아졌어. 우리를 귀찮게 굴다니 벌을 받은 거야. 다른 때 같으면 멀리 달아났을 동물들이 닐스 주변에 모여들면서 한마디씩 했어요. 그런데 닐스는 동물들이 하는 말을 모두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놀리지만 말고 꼬마 요정이 어디 갔는지 가르쳐줘. 하지만 동물들은 작아진 닐스의 말에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늘에서는 대장 아카가 이끄는 기러기 떼가 날아가고 있었죠. 같이 가자, 기러기들아. 거위 모르텐이 기러기를 따라가려고 했어요. 안 돼, 가지마. 요정이 있는 곳을 알려주고 가란 말이야. 모르텐이 목에 메어진 줄을 붙잡은 닐스는 모르텐과 함께 하늘로 올라갔어요. 모르텐이 등에서 벌벌 떨던 닐스는 조금씩 기분이 나아졌어요. 하늘에서 바라본 세상이 근사했거든요. 밤이 되자 기러기 떼는 호숫가에 내려앉았어요. 그때 여우 한 마리가 다가와 기러기를 덥석 물고 도망치려고 했죠. 그것을 본 닐스가 재빨리 여우의 꼬리를 힘껏 잡아당겼어요. 그 바람에 여우는 기러기를 놓치고 말았죠. 너 때문에 먹이를 놓쳤으니 가만두지 않겠다. 화가 난 여우가 닐스를 해치려 하자 기러기들이 닐스를 구해 하늘 높이 날아올랐어요. 약이 오른 여우는 발을 동동 구르며 하늘만 바라보았죠. 하루는 숲에서 농부에게 잡혀가는 다람쥐를 보았어요. 살려주세요. 아기들을 돌봐야 해요. 다람쥐의 말이 들릴 리 없는 농부는 버둥거리는 다람쥐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닐스가 숲으로 가보니 아기 다람쥐들이 안타깝게 엄마를 찾고 있었어요. 우리 엄마는 어디 계세요? 걱정 마. 내가 엄마한테 데려다 줄게. 밤이 되자 닐스는 아기 다람쥐들을 엄마 다람쥐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한편 이를 지켜보게 된 농부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엄마 다람쥐를 풀어주었죠. 닐스야, 살려줘! 이번에는 멀리서 모르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내가 꼭 구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하지만 모르텐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여기저기에 하얀 깃털만 떨어져 있을 뿐이었죠. 이 깃털을 따라가면 모르텐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깃털은 어느 집 앞에서 멈추었어요. 안을 살짝 들여다보니 한 아주머니가 모르텐의 날개를 막 자르려고 하고 있었어요. 안 돼요! 그 소리에 놀란 아주머니가 모르텐을 누르고 있던 손을 놓자 그 틈에 모르텐은 닐스를 태우고 날아올랐답니다. 닐스야, 고마워. 닐스는 점점 더 여행이 즐거워졌어요. 위험한 일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서로 도와가며 무사히 지낼 수 있었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여행을 계속하자. 기러기 떼 대장인 아카가 닐스와 모르텐에게 말했어요. 아카는 그동안 겪은 신기한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밤이면 모르텐은 닐스가 춥지 않도록 깃털로 덮어주었고 기러기 떼는 닐스 주위에서 보초를 서듯 잠을 잤어요. 그래서 닐스는 안심하고 푹 잘 수가 있었답니다. 모두가 닐스를 사랑했고 그래서 닐스도 집 생각을 잊을 수 있었어요. 어느 날 학들의 무도회가 열렸어요. 와, 정말 굉장하다. 무도회장에는 많은 새와 동물들이 모여 있었고 닐스를 쫓아다니던 심술쟁이 여우도 와 있었어요. 이번엔 꼭 닐스를 혼내주고 말겠어. 여우는 자신을 골탕 먹인 닐스를 붙잡으려고 했어요. 무도회 날 평화를 깨면 어떤 벌을 받는 줄 아느냐? 지혜로운 늙은 여우는 심술쟁이 여우를 무도회장 밖으로 쫓아냈어요. 드디어 학들이 나와 춤을 추기 시작했죠. 우와, 정말 아름답다. 아름다운 학의 춤에 푹 빠진 닐스는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자, 오늘은 이곳에서 쉬자. 아카의 말에 닐스 일행은 절벽 아래의 모래밭에 앉았어요. 멀리서 심술쟁이 여우가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헤엄을 치지 못해 가까이 갈 수가 없자 그 대신 담비를 칭찬하며 부추겼죠. 담비님의 훌륭한 사냥 솜씨를 보여주세요. 저 물만 건너가면 기러기들은 모두 담비님께 되는 거예요. 여우의 꼬임에 담비는 어깨를 으쓱대며 물로 뛰어들었어요. 담비를 발견한 닐스는 힘껏 돌멩이를 던지며 말했어요. 여긴 절대로 건널 수 없어. 어서 돌아가. 돌멩이를 피하려던 담비가 풍덩 하고 물에 빠졌어요.
그 사이 기러기들은 하늘 위로 안전하게 몸을 피할 수 있었죠. 닐스와 기러기들은 폭포 아래의 바위에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심술쟁이 여우도 몰래 따라왔지요. 여우는 물 때문에 더 이상 가까이 갈 수가 없자 이번에는 물고기를 잡고 있던 수다를 놀리기 시작했어요. 물고기보다 살찐 기러기가 100배나 더 맛있는데. 수달은 여우의 꼬임에 물을 건너려고 했지요. 수달을 발견한 닐스는 나뭇가지로 푹 찌르며 말했어요. 안 돼. 여긴 절대로 올 수 없어. 아야! 엉덩이를 찔린 수달이 깜짝 놀라 물에 빠졌어요. 기러기들은 또다시 하늘 위로 안전하게 몸을 피할 수 있었어요. 탕! 총소리에 놀란 닐스 일행은 멀리 떨어진 섬까지 날아갔어요. 당분간 여기서 지내야겠다. 아카가 이렇게 말했을 때 닐스는 모르텐이 보이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모르텐, 어디 있니? 모르텐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어요.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찾아다니던 닐스는 숲풀 사이에서 모르텐을 발견했어요. 모르텐은 날개를 다친 회색 기러기 둔핀을 돌보아주고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날개가 다 났자 둔핀은 모르텐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어요. 이제 둔핀도 닐스 일행과 함께 여행을 하게 되었죠. 닐스 일행이 숲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였어요. 숲 한쪽에서는 까마귀들이 은화가 가득 담긴 항아리 뚜껑을 열기 위해 끙끙거리고 있었죠. 내가 방법을 알려줄까? 이 항아리의 뚜껑은 닐스만 열 수 있어. 여우는 까마귀가 닐스를 데려왔을 때 잡아먹으려고 꾀를 내어 말했어요. 여우의 말을 들은 까마귀들은 재빨리 닐스를 붙잡아왔지요. 닐스는 항아리 뚜껑을 연 뒤 은화를 꺼내 까마귀들에게 마구 집어 던졌어요. 그러자 까마귀들은 은화를 먼저 집으려고 날개를 푸드득거리며 쫓아다녔어요. 까마귀들은 반짝이는 은화를 무척 좋아했거든요. 그때였어요. 닐스야, 어디 있니? 여기야, 여기. 모르텐과 둔핀이 닐스를 구하러 왔어요. 모르텐과 함께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닐스를 심술쟁이 여우는 까마귀들 틈에서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얼마 후 숲속에서 나무 열매를 줍던 닐스는 낯선 사람에게 붙잡히고 말았어요. 정말 신기하게 생긴 녀석이군. 이 돈이 꽤 되겠는걸? 그 사람은 새나 짐승을 잡아 동물원에 팔러 다니는 사냥꾼이었어요. 그는 동물원에서 일하는 클레멘 씨에게 닐스를 보여주었어요. 내가 사겠소. 클레멘 씨는 사냥꾼이 돌아가자 닐스를 놓아주며 말했어요. 자, 어서 도망가거라. 다시는 붙잡히지 말고. 닐스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친구들을 찾아 나섰어요. 동물원은 너무 넓었어요. 닐스가 아무리 걸어다녀도 동물 우리뿐이었어요. 빨리 모르텐과 기러기떼를 찾아야 할 텐데. 그때였죠. 닐스는 심술쟁이 여우와 딱 마주쳤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여우는 닐스를 잡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심술쟁이 여우는 우리 안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갇힌 건 여우만이 아니었어요. 조금 떨어진 우리에 독수리 고르고도 있었죠. 고르고, 내가 구해줄게요. 고르고는 아기일 때부터 아카가 돌보아준 독수리였어요. 우리에서 나온 고르고는 닐스를 기러기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이제 닐스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엄지손가락만큼 작아졌기 때문에 몰래 숨어 지내야 했죠. 그때 외양간에 들어온 엄마가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여보, 이것 보세요. 거위가 늘었어요. 모르텐이 둔핀과 아기 거위까지 데리고 외양간에 둥지를 틀었거든요. 엄마가 모르텐을 잡아 부엌으로 가는 것을 본 닐스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가 없었죠. 안 돼요. 모르텐을 죽이면 안 돼요. 어머, 닐스야. 네가 돌아왔구나. 엄마는 닐스를 꼭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느새 닐스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죠. 이제는 착한 아이가 되겠지? 멀리서 꼬마 요정이 닐스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고 있었답니다.
자,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났어요. 네, 우리 별똥이가 잠깐 뒤척이고 있고요. 지금 자고 있는 사이에 읽고 있었어요. 깨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러다가 또 다시 잠들 텐데 깰 수도 있겠네요. 자, 이 동화책의 장점이자 특징 중에 하나인 이 입장 동화가 있네요. 오랜만에 읽어보는 것 같은데 닐스와 요정의 입장 있고 또 사냥꾼, 뭐 클레멘시 입장 이렇게 있는데 이걸 보다 약간 느낀 게 아까 다람쥐 이렇게 엄마 다람쥐 잡혀갔을 때 있잖아요. 그때 아기 다람쥐가 엄마 다람쥐를 보고 싶어 한다고 엄마 다람쥐 잡혀 있는데 아기들을 전부 다 데려갔는데 이게 동화니까 그 잡아간 아저씨가 사냥꾼이었나요? 농부였죠. 예. 그 농부가 잘못을 뉘우치면서 풀어줬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웬 횡재냐 하면서 다 잡아다가 키웠겠죠. 동화적 상상력이어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한 아이의 장난기가 너무 가득했던 그래서 뭐 아기가 없이 다른 동물들을 괴롭혀왔던 닐스라는 한 아이가 이렇게 착한 아이로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을 동화적으로 잘 그려낸 이야기 같습니다. 자, 오늘 85번째 동화 닐스의 신기한 여행이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별똥이 아빠입니다. 자, 지금 우리 별똥이는 잠이 들었다가 잠깐 깼어요. 그래서 다시 잠이 드는 그 과정에서 이제 읽어주는데 아마 읽는 게 과정이 험난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전래동화를 읽는 날이죠. 근데 오늘의 책은 제가 골랐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제목을 봤어요. 소나기와 소내기라는 제목의 전래동화입니다. 자, 소나기라는 이름의 유래를 얘기해 줄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볼게요. 저도 뭐 처음이라서 네, 좀 기대가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소나기와 소내기. 넓은 논밭이 시원스레 펼쳐진 시골 마을에 부지런한 농부가 살았어요. 농부는 해가 쨍쨍 내리쬐는데도 땀을 뻘뻘 흘리며 가뭄으로 메마른 밭을 갈았어요. 이따금 뽀얀 먼지바람이 농부의 이마를 훑고 갔지요. 아이고, 이걸 어째? 다 말라가네, 다 말라가. 쥐 오줌만큼이라도 비가 와야 하는데. 몇 달째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 농가 밭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농부는 원망스레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참말로 하늘은 어찌 저리 쨍하니 맑을꼬? 애써 지은 농사 모두 망치겠구먼.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해가 뉘엿뉘엿 산을 넘어갈 무렵 한 스님이 목탁을 치며 농부를 찾아왔어요. 하룻밤만 묵어가고 싶습니다만. 저기 그 아랫방에서 묵어가쇼. 농부는 낡은 부채를 연방 펄럭이며 말했어요. 참, 그 여름도 아닌데 왜 이리 더울꼬? 비는 한 방울도 오지 않아 속이 타는데 웬 땀은 이리 흐르는 건지. 다음날 아침 길 떠날 채비를 하던 스님이 농부에게 물었어요. 주인장, 무슨 근심이라도 있어? 근심은 무슨?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농부는 귀찮은 듯 대답했어요. 그러지 말고 말해보시오. 이 백지장도 맞들면 낫고 걱정은 나누면 반이라 하지 않소. 보면 모르겠소. 농사꾼이 농사 걱정 말고 또 뭐가 있겠소? 비가 안 내리면 모내기 못하고 모내기 못하면 추수할 곡식이 없고 곡식이 없으면 모두 굶게 되니 걱정이 태산입지요. 농부의 푸념을 듣던 스님이 허허허 웃었어요. 그렇다면 이젠 걱정 마시오. 한바탕 비가 쏟아질 테니. 비가 온다고요? 이렇게 날이 맑은데 비는 무슨? 농부는 이맛살을 찌푸렸어요. 저녁 때쯤 분명히 비가 올 거요. 치, 뭐 스님이 무슨
이 부처님이라도 되시오? 비 오긴 이미 그른 하늘이오. 곧 내 말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좋소, 좋아. 그리 우기시니 나와 내기를 하시구려. 오늘 밤 비가 쏟아진다면 저 누렁이를 부처님께 시주하겠소. 농부가 소를 가리키며 자신 있다는 듯 큰 소리쳤어요. 그러자 스님이 등짐을 내려놓으며 좋소. 비가 오지 않으면 얼마 없소만 이 시주 받은 것을 모두 주고 가리다. 그때부터 스님과 농부는 저녁이 되길 기다렸어요. 농부는 배고픈 것도 있고 맑은 하늘만 뚫어져라 바라봤지요. 어느새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자, 비가 오네요. 그것도 아주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아직 어느 정도 밝은 거 보니까 진짜 딱 저녁에 비가 왔나 봐요. 스님이 무릎이 쑤시셨나? 어떻게 하셨죠? 그런데 갑자기 먹구름이 서서히 하늘을 뒤덮더니 정말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얼씨구나. 비다. 비가 오는구나. 정말 비가 오는구나. 농부는 아이 마냥 마당을 폴짝폴짝 뛰어다니며 소리쳤어요. 굵은 빗줄기에 먼지 날리던 땅도 촉촉하게 젖어들었죠. 아유, 스님은 혹시 부처님과 통하시는 분이요? 아이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럼 어찌 비가 올 걸 아셨소? 어제 무척 후텁지근했지요. 축축한 공기 때문에 땀도 잘 마르지 않고요. 어휴, 말도 마슈. 어젯밤엔 정말 온몸이 끈적끈적해서 한숨도 못 잤어. 그리고 제비도 낮게 날았지요. 뭐 제비야 낮게 날기도 하지 않소? 벌레는 비가 올 때쯤이면 풀숲에 몸을 숨기기 때문에 제비도 벌레를 잡으려고 낮게 난답니다. 그래서 제비가 낮게 날아다니는 것은 비가 올 징후이지요. 농부는 감탄한 듯 스님을 쳐다보았어요. 또 어제 개미들이 높은 처마로 이사 가는 것도 보았지요. 개미도 비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아이 그럼요. 이 개미는 비가 오면 집이 잠길까봐 미리 높은 곳으로 이사를 간답니다. 아하. 농부는 스님의 이야기에 저도 모르게 무릎을 탁 쳤어요. 비가 와서 즐거워하던 농부의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아차차. 비가 오면 소를 시주하기로 했지? 농부는 터벅터벅 외양간으로 가서 소를 끌고 나왔어요. 스님, 여기 시주할... 그런데 스님은 벌써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지요. 이때부터 갑자기 내리는 비를 소내기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농부와 스님이 한 내기가 소내기라서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것이랍니다. 알겠어. 지금은 소나기라고 부르지만 말이에요. 와, 저 이거 초등학교 때 이거 배웠어요. 예, 소내기라고.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이게 소내기 때문에 소내기가 소나기로 이제 음이 변해서 지금 소나기로 쓰이고 있다. 네, 이 스님이 하시는 말이 굉장히 과학적이죠. 네, 실제로 제비들이 낮게 나는 이유는 네, 뭐 벌레들이 풀숲에 숨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제 벌레들이 습도가 높아지면서 이 날개에 이 비닐막 같은 날개가 무거워져요. 그래서 얼마 날지 못하고 낮게 날거나 기어다니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낮게 움직이거든요. 숨어 있다면 제비가 높게 날다가 풀숲에 들어가서 잡아먹었겠죠. 그래서 그건 약간 뭐 다른 것 같고요. 개미들이 높은 곳으로 이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비가 와도 개미들은 집 입구를 다 막아가지고 비에 다 대비를 할 수 있게 만들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네, 뭐 굳이 이사까지는 안 가는데 뭐 큰 비일 경우에는 이사를 가겠죠. 근데 소나기를 가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참 소나기라는 단어에 얽힌 유래를 알 수 있었던 그런 전래동화였습니다. 자, 오늘 86번째 동화 전래동화
소나기와 소내기였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별똥이 아빠입니다. 요즘에 일이 좀 많이 바빠서 이렇게 좀 한동안 못 읽어드렸는데요. 이게 꽤 오래 좀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 4월까지는 그러니까 4월 초까지는 좀 빈도가 상당히 적을 것 같습니다. 여튼 뭐 사이사이에 최선을 다해 볼게요. 자, 오늘의 동화는요. 키다리 아저씨라는 우리가 이 동화책을 모르더라도 이 키다리 아저씨라는 말은 굉장히 익숙한 단어죠. 저는 그래서 이 책을 골랐는데 작가 이름을 보고 뭐 작가 이름이 햄스터야 이랬는데 진 웹스터라는 작가더라고요. 이 진 웹스터라는 작가의 다른 책은 작품 여기 나와 있지도 않네요. 저도 모릅니다. 처음 들어보는 작가 같아요. 웹스터는 뭐 사전인가? 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여튼 익숙하지 않은 작가의 굉장히 익숙한 제목입니다. 하지만 내용은 어렴풋하게 익히 알려져 있는 정도로밖에 몰라요. 저도 처음 읽는 동화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키다리 아저씨. 존 그리어 보육원은 아이들이 제잘되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너무 힘들어. 보육원에서 가장 큰 언니인 제루션은 청소와 동생들을 돌보는 일로 지쳐 있었어요. 제루션 언니, 원장님이 오라셔. 리펫 원장님이 부른다는 얘기를 들은 제루션은 마당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원장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제루션의 눈은 보육원 문 밖을 막 나서려는 한 신사에게 멈추었어요. 팔과 다리가 길어서 마치 거미 같아 보이는 남자였어요. 누굴까? 저 거미 신사는? 리펫 원장님은 의자에 앉은 채 싱글벙글 웃고 계셨어요. 제루셔 에버트, 어서 오너라. 너에게 기쁜 소식이 있단다. 후원자 한 분께서 너를 대학에 보내주시겠다는구나. 네? 대학에요? 그렇단다. 그분이 네가 쓴 글을 읽으신 모양이야. 너의 글솜씨를 무척 칭찬하시고서는 널 대학에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어. 축하한다, 제루셔. 와, 고맙습니다. 원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루셔, 방금 나간 분이 그분이란다. 혹시 못 보았니? 네, 뒷모습만요. 제루셔, 그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단다. 한 달에 한 번씩 그 신사분이 너의 편지를 받고 싶다고 하시더구나. 걱정 마세요.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루셔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어요. 대학을 다니게 된 제루셔는 마음이 한껏 부풀어 올랐어요. 어느 날 제루셔는 자신을 대학에 보내준 분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키가 크고 돈이 무척 많은 그때 보았던 거미 신사. 그제야 제루셔는 그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깨달았어요. 키다리 아저씨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저씨가 어떤 분일까 생각해 보았어요. 하지만 제가 알 수 있는 건 키가 크신 분이라는 것밖에 없네요. 어느 때는 여자아이를 싫어하는 분일까봐 걱정도 했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은 시끄러운 여자아이를 좋아하지 않으시죠? 참, 이제부터는 아저씨를 키다리 아저씨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제 이름도 주디라고 바꾸었고요. 이곳 생활은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모든 게 낭만적이고 저를 기쁘게 해준답니다. 주디 올림. 주디의 대학 생활은 언제나 활기찼어요. 모든 일에 적극적인 셀리와 자존심 강한 줄리아라는 친구도 생겼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주디는 친구들과 함께 미켈란젤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미켈란젤로가 화가라고? 난 천사인 줄 알았는데? 주디의 말에 친구들은 정신없이 웃어댔어요. 얼굴이 빨개진 주디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책을 읽어야 해. 더 많은 걸 알고 싶어.
그 후로 주디는 많은 책을 읽으며 공부에 빠져들었어요. 어느 날 줄리아의 삼촌이 학교를 찾아왔답니다. 안녕 예쁜 숙녀님. 난 저비스라고 한단다. 안녕하세요. 전 제루샤 엘버트. 그냥 주디라고 불러주세요. 줄리아가 바빠서 제가 대신 학교 구경을 시켜드릴게요. 주디와 저비스 씨는 학교 이곳저곳을 구경하기도 하고 함께 차를 마시기도 했어요. 키다리 아저씨, 오늘은 줄리아의 삼촌 저비스 씨를 만났어요. 무척 친절하고 상냥하신 분이에요. 아마 아저씨도 저비스 씨처럼 멋진 분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리펫 원장님이 방학 동안에 존 그리어 보육원에 와서 지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석 달 동안 보육원에서 지내야 한다니 기분이 조금 우울해요. 주디 올림. 며칠 후 주디는 키다리 아저씨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주디가 여름방학을 록 윌로 농장에서 보내도 좋다고 써 있었어요. 주디는 너무 기뻤어요. 아저씨, 너무나 기뻐요. 아저씨는 정말 친절한 분이세요. 여름방학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주디 올림. 주디의 방학은 꿈결같이 흘러갔어요. 농장의 샘플 부인이 저비스 씨의 어릴 적 유모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지만 주디는 이상한 우연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주디는 이제 대학 2학년생이 되었어요. 셀리랑 줄리아와 함께 지내게 될 커다란 공부방 하나에 작은 침실이 셋 달린 집도 구했어요. 주디의 하루하루는 언제나 즐거웠어요. 어느 날 저비스 씨가 줄리아와 셀리, 주디를 뉴욕으로 초대했어요. 키다리 아저씨, 저비스 씨의 소개로 전 지금 뉴욕에 있어요. 높은 빌딩 숲과 휘황찬란한 불빛이 가득한 아름다운 도시예요. 사실 전 뉴욕이 이렇게 큰 도시일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친구들이랑 저비스 씨와 함께 멋진 공연도 봤답니다. 모든 게 놀랍고 신기하기만 해요. 주디 올림. 주디, 이번 여름방학은 우리와 함께 지내자. 셀리의 초대를 받은 주디는 키다리 아저씨께 편지를 보냈어요. 하지만 키다리 아저씨는 록 윌로 농장에서 지내는 것이 좋겠다는 답장을 보내왔어요. 주디가 다시 한번 부탁했지만 아저씨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록 윌로 농장에서 여름방학을 지내게 된 주디는 소설을 쓰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끝낸 원고를 봉투에 소중히 담아 출판사로 보내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록 윌로 농장에 저비스 씨가 찾아왔어요. 주디와 저비스 씨는 물고기도 잡고 산에도 올랐어요. 때론 소나기를 만나 비에 흠뻑 젖기도 했어요. 햇살 가득한 어느 날 오후, 집배원 아저씨가 주디에게 2통의 편지를 전해주었어요. 첫 번째 편지는 출판사에서 주디의 글을 책으로 내겠다는 기쁜 소식이었어요. 야호! 샘플 부인! 제 글이 책으로 나온대요. 정말요? 축하해요. 저비스 도련님이 계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텐데. 주디는 활짝 웃는 저비스 씨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두 번째는 주디의 대학으로부터 온 편지였어요. 주디에게 2년 동안 장학금을 주겠다는 기쁜 소식이었어요. 키다리 아저씨, 아주 기쁜 소식이 있어요. 한 가지는 제가 쓴 소설이 드디어 책으로 만들어진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앞으로 2년 동안 장학금을 받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모두 아저씨 덕분이에요. 주디 올림. 주디는 이제 대학 3학년이 되었습니다. 줄리아는 훨씬 넓어진 공부방을 치장하느라 바빴어요. 주디 앞으로 키다리 아저씨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대학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지 말라고 쓰인 편지였어요. 장학금을 받아 아저씨께 진 빚을 조금이라도 갚고 싶었던 주디는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주디는 키다리 아저씨께 답장을 보냈어요. 키다리 아저씨, 아저씨의 편지를 읽고 나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아저씨의 뜻을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장학금은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받은 상금입니다. 아저씨, 제발 제 입장을 조금만이라도 생각해 주세요. 부탁드려요. 주디 올림.
주디는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저씨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디는 키다리 아저씨로부터 유럽 여행을 보내주겠다는 편지를 받았어요. 하지만 주디는 아저씨의 제의를 정중히 거절했어요. 유럽 여행을 하는 건 자기에게 너무나 사치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며칠 후 주디는 저비스 씨를 만나 유럽 여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주디, 당신을 위해 참 좋은 기회예요. 유럽 여행을 가면 배울 것이 많을 겁니다. 함께 가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저비스 씨와 함께 여행을 가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주디는 끝내 결심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러자 저비스 씨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당신은 정말 고집이 너무 세군요. 그렇게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다니 참 바보 같아요. 이 일로 두 사람은 크게 다투고 말았어요. 어느덧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어요. 키다리 아저씨는 주디에게 17가지나 되는 많은 선물을 보내왔어요. 주디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며칠 후면 졸업식이에요. 주디는 대학의 최우수 학생이 되었어요. 키다리 아저씨, 제가 최우수 학생으로 뽑혀 졸업식 때 상을 받게 됐어요. 아저씨가 꼭 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랑스러운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주디 올림. 드디어 졸업식 날이 되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키다리 아저씨는 오시지 않았어요. 대학을 졸업한 주디는 록윌로 농장에서 지내며 열심히 소설을 썼어요. 어느 날 저비스 씨가 농장에 찾아왔어요. 주디, 나와 결혼해 주겠소? 주디는 너무 행복해서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떨구었어요. 미안해요. 전 당신과 결혼할 수 없어요. 주디는 흐르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주디는 저비스 씨가 자신이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웠거든요. 저비스 씨는 슬픈 얼굴로 돌아갔어요. 주디는 괴로운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어요. 그리운 키다리 아저씨, 저는 지금 마음이 너무 아파 눈물이 나요. 아저씨는 누군가를 애타게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지금 그 사람은 아마 저를 미워하고 있을 거예요. 아저씨, 보고 싶어요. 제발 허락해 주세요. 주디 올림. 며칠 후 키다리 아저씨가 위독하다는 편지가 왔어요. 아저씨도 주디를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주디는 아저씨가 걱정되어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키다리 아저씨의 집은 화려했어요. 하지만 아저씨가 계시는 서재는 컴컴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아저씨는 난로 옆 커다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아저씨, 주디가 왔어요. 많이 아프신가요? 너무 걱정돼서 잠도 한숨도 못 잤어요. 그러자 키다리 아저씨가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등을 돌려 주디를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 주디는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아니, 당신은 저비스 씨? 그래요, 주디. 내가 당신의 키다리 아저씨랍니다. 주디는 그제야 자신이 사랑하는 저비스 씨가 바로 키다리 아저씨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늦은 밤 록윌로 농장으로 돌아온 주디는 키다리 아저씨께 편지를 썼어요. 사랑하는 키다리 아저씨,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이제 제 글은 당신을 위한 사랑의 편지가 되었어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주디. 와, 이야기가 아이고 우리 별똥이가 엄청 감명 깊었나 봐요. 사실 중간중간에도 좀 이렇게 잠을 못 이루고 좀 칭얼대긴 했는데 아마 대부분 제가 편집을 하겠죠. 야, 이게 이런 내용이었네요. 근데 그러면 잠깐만 나이 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말 그래서 아저씨인가?
최근에 아이유 씨 나오는 그 드라마 나의 아저씨라는 것도 있는데 그 보지는 못했거든요. 그것도 내용이 뭐 이거 비슷한가요? 야, 이거 참 저도 참 동심을 많이 잃어가나 봅니다. 이게 나이 차부터 개선을 하고 있으니. 야, 근데 한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후원을 하고 또 그렇게 사랑에 빠지고 좀 언뜻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 시대적 배경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여튼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다행이네요. 특히나 이 주디 같은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온 아이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 많은 노력도 하고 후원도 받고 그렇게 해서 인생의 큰 목표도 이루고 그렇게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출발선에 선 모습으로 동화가 끝나니까 네, 기쁘네요. 같이 읽는 저도. 자, 오늘 87번째 동화 진 웹스터의 키다리 아저씨였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별똥이 아빠입니다. 자, 오늘의 동화는요, 은혜 갚은 꿩이라는 전래 동화예요. 은혜 갚은 까치는 되게 익숙하죠. 근데 꿩은 처음 보아요. 저는 별똥이 엄마도 처음 들어봤다고 했고요. 요즘에 사실 스케줄이 바빠서 좀 많이 못 읽었는데 그래도 업로드 기다리고 있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참 한 1년 정도 운영을 해온 것 같은데 보람찬 나날들입니다. 네, 마틸다님 감사드립니다. 자, 역지사지라는 우리한테 익숙한 사자성어로 시작을 하네요. 다들 아시죠?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은혜 갚은 꿩. 옛날 한 선비가 과거를 보러 한양에 가고 있었어요. 한양은 멀고 먼 길이라서 오르락 내리락 고개를 넘고 넘실넘실 강을 건너 굽이굽이 산을 지나고도 며칠을 더 가야 했죠. 얼마나 걸었을까? 갈 길은 멀고 마음은 바쁜데 다리는 묵직, 허리는 뻐근, 걸음을 뗄 수가 없었죠. 조금만 쉬었다 가야겠어. 선비는 길가 너럭바위에 걸터 앉았어요. 그때 풀숲 사이로 무엇인가 움직였어요. 사르락 사르락. 풀숲에 뭐가 있나? 선비는 조심조심 숨을 죽이고 소리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글쎄 구렁이 한 마리가 새끼 꿩이 있는 둥지를 향해 입을 쩍 벌리고 있었어요. 선비는 재빨리 활을 꺼내 구렁이를 향해 쏘았어요. 휙! 휴, 다행이다. 하마터면 새끼 꿩이 모두 죽을 뻔했구나. 이런,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서둘러야겠어. 꿩들아, 몸 조심하고 잘 살거라. 선비는 산으로 난 좁은 길을 따라 걸어갔어요. 그런데 길을 잘못 들었는지 날이 저물도록 길은 끝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때 희미한 불빛이 깜빡이며 선비의 발걸음을 이끌었어요. 숲을 헤치고 가보니 웬 작은 기와집이 있었어요. 방 안에는 어릉어릉 호롱불이 흔들리고 있었죠. 저 안에 누구 있어? 문이 삐걱 열리며 어여쁜 안악이 나왔어요. 한양으로 가는 길인데 날이 저물어 더 갈 수가 없구려. 하룻밤 묵어가도 되겠소? 안악은 살며시 고개를 끄덕이고는 깨끗한 방을 내주었어요. 그리고 따뜻한 저녁상까지 차려주었죠. 먼 길을 오느라 피곤했는지 선비는 훈훈한 아랫목에 눕자마자 까무룩 잠에 빠졌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찌릿찌릿 팔다리가 저리면서 컥컥 목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참으로 고약한 꿈이로구나. 숨을 쉴 수가 없어. 선비가 눈을 번쩍 떠보니 구렁이가 온몸을 구불구불 휘감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선비는 온몸이 와들와들 심장이 벌렁벌렁 뛰었지만 있는 힘껏 호통을 쳤어요.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구렁이는 선비의 호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쉿쉿 혀를 내밀며 더 세게 조였어요. 네가 오늘 내 남편을 활로 쏘아 죽였다. 내가 너를 죽여 내 남편의 억울한 한을 풀어야겠다. 선비는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지만 정신을 놓지 않으려고 눈을 부릅떴어요. 나를 잡아먹어도 좋으니 잠깐 내 얘기를 좀 들어보거라. 그제야 구렁이는 스르르 몸을 풀었어요. 선비는 휴 숨을 내쉬었어요. 네 사연을 듣고 보니 너에게 참 미안하게 되었구나. 하지만 네 남편 구렁이에게 잡아먹히려던 새끼 꿩들도 아주 불쌍했다. 그래서 내가 꿩을 도운 것이지. 네 남편이 미워서 죽인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러니 마음의 한을 풀거라. 나 또한 꿩을 살리기 위해 옳은 일을 한 것인데 너에게 죽는다면 억울하기 그지없을 것이다. 선비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구렁이가 나지막이 말했어요. 그렇다면 잘잘못은 하늘이 가르도록 맡겨보자. 자정이 되기 전에 뒷산절에서 종이 3번 울리면 하늘의 뜻인 줄 알고 너를 살려주겠다. 이 밤중에 누가 종을 울린단 말이냐. 집 떠나 깊은 산속에서 이렇게 죽게 되는구나. 선비는 한숨만 푹 내쉬었어요. 자, 이제 밤의 풍경이에요. 자정쯤 됐나 보죠. 선비와 그리고 구렁이 안악은 호롱불 앞에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 서로의 표정이 참 대조적이에요. 구렁이 안악은 뭔가 두고 보자라는 표정이고 선비는 다소 좀 자신감이 없고 절망에 빠져 있네요. 네, 상식적으로 종소리가 날 일이 없죠. 그런데 댕댕댕 3번의 종소리가 들립니다. 네, 종에 꿩이 머리를 박고 이렇게 까투리는 이미 죽어 있고 장기가 머리를 박고 있어요. 어떤 상황인지 다들 아시죠? 아니 이럴 수가. 너는 참 운이 좋구나. 하늘은 내 편이 아니라 너의 편인가 보다. 그러고는 구렁이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희부역해 날이 밝아오자 선비는 서둘러 뒷산절로 올라갔어요. 세상에, 나를 위해 꿩들이 종을 친 것이로구나. 선비는 피를 흘리고 죽어있는 꿩들을 양지 바른 곳에 정성껏 묻어주었어요. 자신을 위해 목숨을 내놓은 꿩들의 보은을 선비는 평생 잊지 않았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어색한 건 단 하나, 꿩밖에 없죠? 은혜 갚은 까치네요. 이게 원작인가요? 그러면? 원작이 은혜 갚은 꿩인데 꿩이 아무래도 덜 친숙하고 아무래도 까치를 더 많이 볼 수 있으니까 까치를 바꾼 건가요?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진짜. 참고로 꿩은 이게 농담처럼 알려져 있지만 진짜로 꿩 하고 운다 해서 꿩이라고 합니다. 네, 암꿩은 까투리죠. 네, 까투리. 수꿩을 장기라 부릅니다. 새들은 원앙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수컷이 더 화려해요. 예쁘게 생기면 수컷, 수수하게 생기면 암컷입니다. 구애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더 뽐내고 그렇게 눈에 띄기 위해서 수컷이 화려하고 암컷은 알을 품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호색을 띠느라 그렇게 튀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꿩의 새끼는 꺼병이라고 부릅니다. 꺼병이, 이 병아리 할 때 병이요. 그 꺼병이가 몸통은 작은데 다리가 긴가 봐요. 그래서 걸을 때
폼이 되게 우스꽝스럽대요. 그래서 뭐 걸음걸이가 이렇게 어수룩하고 이제 예전에는 뭐 소아마비를 앓거나 뭐 발달 장애를 가진 그런 아이들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놀리느라고 이제 꺼병이랑 닮았다 해서 왜 꺼벙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말이 또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나와서 꺼벙하다 뭐 이런 표현도 있죠. 어찌됐건 간에 뭐 이렇게 사람이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놀리는 거니까 별로 적절하진 않아요. 아이들한테는 그런 말을 유래를 알려주면서 쓰지는 말아야지라고 이렇게 저는 그렇게 가르쳐 줄 예정입니다. 네, 참 은혜가 품같이 너무나 익숙한 그 동화와 내용이 똑같은 은혜가 품 꿩이었습니다. 되게 재밌네요. 오늘은 정말 참 좋은 게 별똥이가 동화를 시작할 때 처음 이제 잠자리에 이렇게 누워서 동화가 거의 다 끝날 무렵에 잠에 완전히 들었어요. 진짜로 책을 읽어서 재운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기쁜 건 별똥이 엄마는 안 자고 끝까지 들었어요. 이거 아주 흔치 않은 일입니다. 자, 오늘 88번째 동화 전래동화 은혜가 푼 꿩이었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아이 키우는 일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또 여기저기 갈 데도 많고 사실 뭐 의지 부족이죠. 그동안 계속 들어주셨던 분들께는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안 본 사이에 채널도 오랜만에 들어가 봤는데 벌써 뭐 300분 가까이 구독자가 그렇게 늘리고 싶어 할 때는 안 늘더니 뭐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구독자는 참 늘기를 바라는 게 어쩔 수 없는 사람 마음인 것 같아요.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 이웃집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문득 깨달았죠. 제가 아이를 이미 꽤 많이 키우고 이제는 뭐 태담과는 그렇게 거리가 먼 그런 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여전히 많은 집에 아이들이 생기고 또 이렇게 잠자리 동화가 필요한 일이 있겠구나, 그런 자기 반성을 좀 하면서 뭐 동화가 다 없어지지 않는 한은 계속 읽어야 되겠다, 이런 또 다짐을 해봅니다. 자, 오랜만에 읽는 오늘의 동화는 비밀의 화원이라는 동화예요. 시크릿 가든이죠. 드라마가 있죠. 하지원 씨, 현빈 씨였던가요? 네, 그 뭐 명대사들, 명장면들도 많은데 어떤 의미적 연관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거 물론 뭐 제가 항상 찍을 때 미리 읽어보지 않고 즉석에서 바로 읽지만 아예 원래 모르던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다만 이 프란시스 호즈슨 버넷이라는 작가는 우리가 소공녀, 소공자로 알고 있는 세드릭 이야기, 세라 이야기, 저희 별똥이 아빠 채널에서도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 두 개 다 그 작품을 쓴 작가입니다. 영국인인데 인도에서 생활을 했대요. 뭐 부모님 그 이유였던가? 여기 나오네요. 아버지 사업이 실패해서 근데 여기에는 그 내용이 안 나와요. 아무튼 인도를 배경으로 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시작합니다. 비밀의 화원. 인도에서 태어난 메리는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영국에 있는 큰아버지 댁으로 오게 되었어요. 메리 아가씨, 어서 오세요. 메리를 마중 나온 사람은 큰아버지 댁 가정부인 매틀록 부인이었어요. 매틀록 부인은 집으로 가는 마차 안에서 메리에게 이것저것을 알려주었어요. 큰아버지께서는 부인이 돌아가신 후 사람 만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러니 되도록이면 얌전히 지내셔야 합니다. 네? 큰어머니가 안 계시다고요? 메리는 그제야 큰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넓은 정원이 있는 큰아버지 댁은 마치 으리으리한 성 같았어요. 긴 여행에 지친 메리는 짐 정리도 잊은 채 잠이 들었죠. 부스럭 소리에 깨어보니
누군가가 벽난로에 불을 피우고 있었어요. 잠시 뒤 그 사람은 메리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사예요. 시키실 일이 있으시면 저나 제 동생 디콘을 부르세요. 참고로 디콘은 뭐든지 잘 아는 척척 박사랍니다. 안녕 마사. 저 정원에 나가봐도 돼? 물론이죠, 메리 아가씨. 메리 아가씨는 이곳을 마음껏 둘러보셔도 된답니다. 딱 한 곳, 자물쇠로 잠긴 화원만 빼놓고 말이에요. 자물쇠라고? 왜 그곳에 자물쇠를 채웠는데? 그곳은 아가씨 큰어머님의 화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자 문을 잠가버린 거죠. 호기심 많은 메리는 제일 먼저 비밀의 화원이라는 곳에 가보고 싶어졌어요. 메리가 정원을 둘러보고 있을 때였어요. 넌 누구니? 누군가가 메리를 불러 세웠어요. 전 메리라고 해요. 근데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난 이 정원을 관리하는 벤이란다. 그럼 할아버지는 비밀의 화원을 아세요? 메리의 말에 벤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그곳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 더 이상 묻지도 알려고 하지도 말아라. 할아버지의 당부에도 메리는 비밀의 화원이 너무 궁금해져 정원 여기저기를 찾아보았어요. 하지만 비밀의 화원으로 가는 문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죠. 저녁이 되었어요. 마사를 다시 만난 메리가 말했어요. 마사, 큰아버지께서 왜 비밀의 화원을 잠가버린 거지? 거긴 아가씨 큰아버님과 큰어머님 두 분이 가꾼 화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사고가 나 큰어머님께서 돌아가셨지요. 부인을 아주 많이 사랑하셨던 큰아버님은 더 이상 화원을 돌보지 않았어요. 그러다 결국 문을 잠가버리게 된 거죠. 메리는 큰아버지에게 그런 슬픔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메리가 잠을 자려고 자리에 누웠을 때였어요.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죠. 마사, 저 소리 들려? 저건 무슨 소리지? 네? 저건 그냥 바람 소리예요. 어서 주무세요. 마사는 뭔가를 숨기고 있는 듯 당황했어요. 메리는 비밀의 화원을 찾기 위해 정원을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담쟁이 덩굴이 우거진 기다란 담장 아래에 도착했죠. 저게 뭐지? 메리는 그곳에서 녹이 쓴 열쇠 하나를 발견했어요. 비밀의 화원 열쇠일지도 몰라. 메리는 열쇠를 소중하게 집어들고는 근처를 살펴보았어요. 그러다 담쟁이 덩굴 아래에서 문을 발견했어요. 메리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열쇠를 넣자 찰칵 하고 문이 열렸어요. 정말 비밀의 화원 열쇠였네? 메리는 너무 기뻐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죠. 아직 꽃이 피지는 않았지만 화원은 아름다운 나무로 가득 차 있었어요. 다음 날이 되었어요. 마사, 디콘은 꽃에 대해서도 잘 알아? 그럼요, 아가씨. 그럼 디콘에게 말해서 괭이와 삽을 구해줄래? 마사는 깜짝 놀라 메리를 쳐다보았어요. 그냥 정원에 꽃밭을 만들고 싶어서 그래. 그제야 마사는 고개를 끄덕였죠. 며칠 후 메리는 커다란 나무 위에 앉아있는 디콘을 만났어요. 디콘은 괭이와 삽 그리고 꽃씨를 메리에게 주며 말했어요. 꽃밭은 어디에 만들 건가요? 메리는 디콘을 데리고 비밀의 화원으로 갔어요. 와, 정말 굉장해요. 정원 안에 이런 곳이 있었다니. 여기가 바로 비밀의 화원이야. 메리의 말에 디콘은 깜짝 놀랐어요. 메리와 디콘은 아무도 몰래 비밀의 화원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큰아버님께서 아가씨를 만나보시겠답니다. 메리는 메틀록 부인을 따라 큰아버지 방으로 갔어요. 큰아버지는 여행을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이제까지 만날 수 없었죠. 먼 곳에서 오느라 고생이 많았겠구나. 그래, 이곳 생활은 마음에 드니?
큰아버지는 어딘지 쓸쓸해 보이는 얼굴로 말했어요. 네, 큰아버지, 이곳 생활은 정말 즐거워요. 정말 다행이구나. 큰아버지, 실은 꽃밭을 가꿔보고 싶어요. 메리의 말에 큰아버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좋다. 어디든 네가 좋아하는 곳에 꽃밭을 가꿔보렴. 메리는 큰아버지의 말에 너무너무 기뻤어요. 며칠 뒤 비가 내리는 날 밤이었어요. 잠을 자려고 누웠던 메리는 또다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죠. 도대체 무슨 소리지? 어디서 나는 소리일까? 메리는 복도로 나가 소리가 나는 곳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이 방이 틀림없어. 메리는 가슴이 두근거려 숨이 멎을 것만 같았어요. 메리는 큰 숨을 한 번 내쉰 뒤 손잡이를 살며시 돌렸어요. 그런데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는 겁에 질린 소년이 메리를 쳐다보며 물었어요. 너는 누구니? 난 메리라고 해. 여긴 우리 큰아버지 집이고. 큰아버지 집? 그럼 우리가 사촌이란 말이야? 메리와 코리는 서로를 쳐다보며 깜짝 놀랐어요. 메리는 창백한 코린의 얼굴을 보면서 물었어요. 그런데 넌 왜 밤마다 우는 거니? 몸이 많이 아파서 그래. 어디가 아픈데? 머리도 늘 아프고 몸도 약해서 혼자서는 밖에도 나갈 수가 없어. 코리는 오랫동안 아팠기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싫어했고 어두운 방에서 늘 혼자 지내왔어요. 메리는 코린에게 인도 이야기며 비밀의 화원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었죠. 비밀의 화원? 그게 어디 있는데? 나도 데려가줘. 좋아. 하지만 지금은 안 돼. 나도 아직 찾지 못했거든. 메리는 코린에게 화원을 찾은 것을 비밀로 했어요. 메리와 코린이 만났다는 것을 안 집안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도련님이 아가씨를 싫어하지 않아서 천만 다행이에요. 매틀록 부인과 마사는 메리와 코린이 잘 지내는 것을 보고 안심했어요. 메리는 하루 종일 화원을 가꾸느라 코린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디콘이랑 화원에 풀도 뽑고 꽃씨도 심었죠. 휴, 코린이 이 꽃을 보면 반드시 건강해질 거야. 메리는 저녁 때가 되어서야 코린을 찾아갈 수 있었어요. 하루 종일 메리를 기다리던 코린은 무척 화가 나 있었죠. 왜 이제야 오는 거니? 내가 널 얼마나 기다렸는데. 나도 바빠서 그래. 그런데 왜 화를 내는 거야? 메리는 심술을 부리는 코린에게 화가 나서 자기 방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아침이 되자 코린이 메리를 찾아와 말했어요. 메리, 어제 화내서 미안해. 혼자 있는 게 정말 싫어서 나도 모르게 그만. 그랬었구나. 코린, 넌 곧 건강해질 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 디콘과 내가 널 비밀의 화원에 데려가기로 했거든. 메리의 말에 코린은 눈을 반짝였어요. 비밀의 화원 열쇠를 찾은 거니? 열쇠를 찾은 지는 꽤 됐어. 널 놀래주려고 지금까지 비밀로 한 거야. 비밀의 화원은 당분간 우리들끼리만 알고 있어야 해. 메리의 말에 코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날 메리와 디콘은 산책을 하겠다며 코린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바퀴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코린의 기분은 최고였죠. 메리와 디콘은 번갈아 가며 코린의 바퀴 의자를 밀었어요. 눈을 감아, 코린. 비밀의 화원 앞에 도착한 메리가 말했어요. 자, 이젠 눈을 떠도 괜찮아. 조금 후에 디콘이 말하자 코린은 눈을 살며시 떠보았어요. 우와, 여기가 비밀의 화원이야? 코린은 아름다운 화원의 모습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정원은 활짝 핀 장미와 튤립 등 갖가지 꽃들로 가득했어요. 그 후 세 아이들은 매일매일 비밀의 화원에서 놀았어요. 아니, 이럴 수가.
건강이 많이 좋아졌구나. 코린을 진찰한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말했어요. 의사의 말을 들은 메리는 코린에게 걷는 연습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일어서기도 힘들었지만 얼마 뒤엔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코린은 건강해진 모습을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여행에서 돌아오시면 깜짝 놀라시겠지? 그때였어요. 너희들 여기서 뭘 하는 거지? 여긴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고 했지 않니? 벤 할아버지가 메리를 나무라며 소리쳤어요. 그러자 코린이 앞으로 나서며 벤 할아버지께 말했죠. 벤 할아버지, 내가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도련님이 맞으시죠? 게다가 지금 걷고 계신 거죠? 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벤 할아버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큰아버지가 여행에서 돌아오실 때까지 비밀을 지켜주기로 약속도 해주셨어요. 며칠 후 여행을 가셨던 큰아버지께서 돌아오셨어요. 아이들은 어디에 있어? 아마 정원에서 놀고 있을 거예요. 매틀록 부인이 알려주는 대로 큰아버지는 정원으로 갔어요. 하지만 이곳저곳을 둘러보아도 아이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요. 그때였어요. 오랫동안 잠가놓았던 비밀의 화원 안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비밀의 화원 문을 열어본 큰아버지는 자신의 두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코린이 컸다니? 큰아버지는 눈물이 글썽한 얼굴로 코린을 바라보았어요. 아버지! 코린은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갔어요. 이제 이 비밀의 화원은 너희들 것이다. 그 뒤로부터 비밀의 화원에서는 언제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야기가 기네요. 확실히 유명한 동화들은 그 내용을 많이 생략할 수가 없어서인지 이 같은 동화책 세트에 있는데도 이야기가 더 길어요. 사파보다 이제 글 비율이 높아서 책 두께는 차이가 없는데 막상 읽어보면 훨씬 더 길어요. 자, 정말 오랜만에 읽어봤는데요. 그 사이에는 사실 뭐 책 자체를 읽을 일이 없었죠. 엄청 많이 틀렸어요. 발음이 꼬여서 틀린 것도 있지만 예전에는 많이 읽다 보면은 이제 대충 느낌이 오거든요. 이게 누가 말하는지 알려주지 않고 대사가 먼저 등장을 해도 문맥상 이게 대충 최소한 남자다 여자다 이 정도는 알아서 읽었는데 막상 읽고 보니까 이게 뭐 매틀록 부인이고 많이 틀려서 정말 많이 고쳐가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드라마 시크릿 가든을 제대로 보지 않아서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혹시 지금 비밀의 화원을 들으신 분들 중에 시크릿 가든을 잘 아시는 분들 계시면 댓글로 그 댓글이 은근히 힘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댓글이. 그 댓글로 어떻게 연관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비밀의 화원, 말 그대로 닫힌 입구마저 숨겨진 그런 화원이죠. 둘만의 공간으로 아내와 함께 가꾸었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로 자신의 슬픔과 함께 아내의 기억과 함께 그 안에 봉인한 채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심지어 자신마저 들어가지 않았던 그렇게 사람마다 마음속에 이런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화원으로 표현이 됐지만 비밀의 화원에 아이들이 새로운 희망이 되어서 그 비밀의 화원을 아이들에게 다시 열어준다는 것은 아내를 잃은 슬픔으로 굳게 닫았던 그런 마음을 다시 열어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정말 오랜만에 읽었던 89번째 동화 프랜시스 호지슨 버넷의 비밀의 화원이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별똥이 아빠입니다. 자, 오늘의 동화는요. 전래동화 도깨비와 개암이에요. 이거 제목만 봐도 좀
아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도깨비 망망이죠, 사실. 네. 이 개암이라는 열매를 이거 내용이 관련된 거니까 그거는 이따가 들려드리면서 알려드리기로 하고 이 개암이란 열매는 사실 우리가 커피나 아니면 뭐 다른 뭐 초콜릿이나 이런 거에서 많이 먹을 수 있는 헤이즐넛이라는 열매입니다. 그 헤이즐넛이 우리나라의 열매로는 개암이에요. 껍질이 굉장히 껍데기죠. 껍데기가 굉장히 단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동화에 나오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얘기일지 물론 많지는 않아도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시작합니다. 도깨비와 개암. 어느 마을에 욕심쟁이 형과 착한 동생이 살았어요. 욕심쟁이 형은 마음보가 고약해 얼굴 가득 심술이 덕지덕지 붙었고 인정머리라고는 눈꼽만치도 없었죠. 얼마 후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욕심쟁이 형은 혼자서 재산을 몽땅 차지하고 늙은 어머니와 동생은 모른 척했어요. 착한 동생은 외딴 곳 허름한 초가집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어요. 동생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쉬지 않고 나무를 해서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죠. 오늘도 나무를 많이 해서 어머니 맛난 음식 사드려야지. 동생은 콧노래를 부르며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가자 가자 어서 가자 나무하러 어서 가자 나무해서 고기 사고 나무해서 쌀도 사자 불쌍하신 어머니께 따뜻한 밥 해드리자. 동생은 더 좋은 땔감을 구하려고 산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갔어요. 그때 톡! 머리 위로 개암 하나가 떨어졌어요. 개암이네? 어머니 갖다 드려야지. 동생은 개암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지게 가득 나무를 하고 개암을 줍는 사이 어느새 주위가 어둑어둑해졌어요. 너무 깊이 들어왔나? 큰일 났네. 어두워서 앞이 잘 보이질 않네. 동생은 조심조심 길을 찾다가 빈집을 발견했어요. 잘 됐다. 쉬었다가 날 밝으면 가야겠다. 깊은 산속 빈집은 낡고 몹시 으스스했어요. 무섭지만 달리 갈 곳이 없으니 어쩔 수 없지. 잠이 들면 무서움도 사라질 거야. 빈집을 둘러보던 동생은 구석에 있는 다락으로 올라가 잠을 청했어요. 동생이 몸을 잔뜩 웅크리고 막 잠이 들려는 순간 쿵쿵쿵 웅성웅성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동생은 다락방 문틈 사이로 밖을 살폈어요. 쿵작쿵작 놀아보세. 빈집으로 들어온 도깨비들은 방망이를 휘두르며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밥 나와라 뚝딱, 고기 나와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는 뚝딱뚝딱 맛있는 음식을 척척 만들어냈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은 동생은 꼬르륵 꼬르륵 배가 고팠어요. 먹을 게 없을까? 맞아. 개암이 있었지? 개암이라도 입에 물고 있어야겠다. 그런데 그만 개암이 입안에서 큰 소리를 내며 깨졌어요. 개암 소리에 깜짝 놀란 도깨비들이 모두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섰어요. 하지만 곧 조용해지자 다시 음식들을 먹으면서 떠들썩하게 잔치를 벌였지요. 그 모습을 보자 동생은 더욱더 배가 고파져 개암 하나를 또 입에 물었어요. 그런데 딱! 개암은 더 큰 소리를 내며 깨졌어요. 집이 무너진다!
도깨비들은 허겁지겁 집 밖으로 달아났어요. 날이 밝자마자 동생은 도깨비가 두고 간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집으로 갔어요. 어머니, 이거 보세요. 동생은 도깨비 방망이를 꺼내어 소리쳤어요. 새집 나와라 뚝딱, 금돈 나와라 뚝딱. 그랬더니 초가집이 사라지고 으리으리한 새집이 뚝딱, 금돈이 와르르 쏟아졌죠. 동생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알게 된 욕심쟁이 형은 한달음에 산으로 올라갔어요. 이 토실한 개암 잔뜩 가져가서 나도 도깨비 방망이를 몽땅 가져와야지. 형은 개암나무를 마구 흔들어 우수수 떨어진 개암을 정신없이 주워 담았어요. 그러고는 대낮부터 빈집 다락방에 누워 도깨비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지요. 어서 헤어져라. 네가 져야 도깨비 방망이 내 것이 된다. 기다리다 지친 형이 깜빡 잠이 들렸는데 도깨비들이 빈집으로 들어섰어요. 쿵쿵쿵, 웅성웅성. 옳거니 드디어 왔구나. 형은 얼른 입속에 개암을 넣고 딱 깨물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도깨비들이 놀라지도 않고 다락방으로 뚜벅뚜벅 걸어왔어요. 그러자 형은 계속해서 개암을 깨물었죠. 우리가 또 속을 줄 알고 우리 방망이를 훔쳐간 놈이 바로 너지. 우리 방망이 내놔. 도깨비들은 쉴 새 없이 형을 때렸어요. 아이고, 사람 살려. 형은 실컷 두들겨 맞고 어기적 산을 기어 내려왔답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나네요. 나중에 뉘우치는 장면 같은 거는 나오지가 않는 것 같아요. 자, 이야기는 잘 아시죠, 다들? 예, 그치만 아직 몰랐는데 저희 아이들이 좋아해요라는 댓글을 볼 때마다 굉장히 책임감이 느껴지는데, 그렇게 정말로 아무리 유명해도 못 들어봤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서두에 스포일러를 하는 일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이 알려져 있죠. 도깨비 방망이라는 전래동화로. 어렸을 땐 개암 깨는 소리가 집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리려면 이거 얼마나 큰 소린가 궁금했는데, 실제로 개암을 깨본 적은 없지만 왜 호두나 아니면 가래나 이런 딱딱한 열매를 직접 깨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실제 겉으로 들리는 소리가 큰 건 아닌데 내가 입으로 깰 때 내 머릿속에선 정말 천둥이 치는 것처럼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이유에서 이렇게 개암을 깨는 소리가 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크게 느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참 과학적으로 아직 규명되지 못한 것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상상력의 영역이 좀 더 훨씬 넓었던 옛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90번째 동화, 전래동화 도깨비와 개암이었습니다.